범일안의 인사이드 아웃 목요일 수급 분석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수급에 상상을 더하다 상상하세요.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상상하세요. 그래서 네, 뭐 이런저런 좀 유머도 좀 생각나기도 했었고. 어떤 유머예요? 네, 하여튼 네. 좋은 제목이다. 네네네. 예, 수급에 상상이 필요할까요? 주식할 때 네, 상상이 필요합니다. 호기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호기심이 생기면은 뭔가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상상하게 되고, 그리고 참 최근에 이제 수급이 많이 꼬여 있는데, 비록 뭐 개인이고 예를 들어서 뭐 투자 자금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을지라도 마치 주식 투자할 때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기관의 입장에서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은 뭔가 좀 즐겁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코너를 시작하는 시점이 네. 사실 매년 뭐 9월, 10월이 좀 어려운 장이긴 합니다.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에도 추석 연휴 전에 2100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번에는 추석 연휴 전에 2500선을 깨더니 결국에 2400선까지 또 가시권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심리가 많이 좀 악화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 또 살펴봐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 주제도 저희가 한번 정해봤는데요. 네네. 주제 먼저 보시고 오늘의 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찐 수급을 찾아라 유난히 힘들었던 9월. 2,500을 깨더니 결국에는 또 2,400선까지 이렇게 빠르게 가시권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어제 오늘 2,400선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이번 주에 어땠을까요? 네, 아시겠지만 이번 주라고 해야 어제 하루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을 놓고 보면은 참 외국인의 수급을 놓고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네, 외국인 보면은 코스피에서 어제까지 9일째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0일째 매도를 하고 있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뭐 유난히 힘들었던 9월이라는 뭐 주제에서도 살펴봤지만 9월에 코스닥의 수급을 살펴보면요. 외국인이요. 9월 달에 총 거래수가 19거래일이었거든요. 추석 연휴 있어서. 근데 19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만 매수하고 무려 17일을 매도했거든요. 17일 매도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10일째 매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은 정말 국내 증시를 좀 직설적으로 정말 대놓고 매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좀 수급이 좀 어떤 이유로 인해서건 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유난히 힘들었던 이제 9월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3분기 수급만 조금 보면은 3분기에 그러니까 7, 8, 9월이죠.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좀 시장이 힘들 때 최근에 좀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 3분기에도 개인만 매수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는 네, 기관만 매도를 하고 외국인과 개인이 샀는데 외국인이 사줬구나 라고 좀 돌이켜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코스닥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정말 한두 종목에 집중됐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에코프로 PM.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지난 3분기에 코스닥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좀 아쉽다. 뭐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의미를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네. 그렇게 유독 몇 가지 종목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네. 했다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네. 쪽에 한두 종목만 샀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좀 좋게 보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9월 달에도 19거래일 중에 17일을 매도했을 정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대표 종목만을 매수했다 그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최근에 증시를 살펴보면은 코스피에서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엔솔 뭐 대표적인 또 뭐 이렇게 특정 지수에 좀 포함된 종목군 한 9개를 빼면은 현재 코스피 지수는 연초보다 더 낮은 지수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체감 지수는 2420이지만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지수는
2,400도 훨씬 안 되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주도주 반도체 배터리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일부 테마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2,000선 아래 체감 지수다 이런 얘기를 네.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특정 종목이 더 안 좋으면 어떤 분은 진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7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수급을 제가 누적으로 살펴봤더니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4조 5,600억 원 정도의 매도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개인 쪽에서 8조 7천여억 원의 순매수,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1조 원 정도, 1조 1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 쪽에서 1조 5,100억 원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 6천억 원대의 매수를 7월 이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채팅창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을 주목을 하세요. 근데 이제 만기 끝나자마자 아주 가파르게 매도 포지션을 쌓더니 4만 개 이상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만기까지는 포지션 변동이 없더라고요.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그 계약수가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사실 9월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때 네. 전후서부터 좀 어느 때보다 외국인의 파생에 의해서 국내 증시가 정말 큰 영향을 받는 네. 좌지우지 됐었던 그런 흐름이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고 하루에도 지금 외국인의 선물 계약이 10,000개 넘게 매도하는 날도 종종 때로는 아주 가끔이었는데 진짜 9월 전후부터는 만기일 전후부터는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기관의 수급에서 좀 매도를 이끌고 프로그램 매도를 또 이제 이끌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도 지금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 계약수 포지션을 네. 보고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차트를 보시면 네. 9월 14일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강한 양봉이었어요. 그 다음 네. 날까지 해서 코스피 네. 지수가 그렇죠. 이러면서 사실 이제 매도 포지션을 쌓으면은 만기가 되면은 매수를 하면서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만기 네. 이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확연히 좀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네. 그때 그래서 이제 지수도 좀 반짝 상승했었잖아요. 예. 그때가 좀- 고점이었어요. 9월의 고점. 네, 맞습니다. 예. 좀 인위적인 상승이었다고 이제는 확연히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상상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전망 들어가 볼 텐데요. 앞으로 수급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10월장 한번 내다보죠. 네. 수급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만 봐도 금리, 달러, 유가 오늘 좀 급락했고 그래서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좀 하락하고 있지만 금리가 쉽게 하락할 수 있을까? 또 환율도 오늘은 좀 하락하고는 있지만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술적 반등은 오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참 변동성이 크잖아요. 코스닥 마이너스 왔다가 오늘 지금도 한 1.2% 상승하는데 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825포인트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해서 안착해 주어야만 이제 네. 좀 안정을 찾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달러 유가 좀 부담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제 좀 하락폭이 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휴 때 보면은 그 하원 의장 메카시 분이 이제 해임이 됐잖아요. 역사상 최초라고 하는데 또 이제 하원 의장을 뽑아야 되는데 11월 가서 45일 임시 예산안에 불과했었으니까요. 근데 과거에도 메카시 의장 뽑을 때 지정될 때 표결을 15번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한 의장을 뽑을 때 이게 단번에 되겠냐? 단번에 돼야 할 텐데. 하원 의장 자리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자리인가 봐요. 네.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참 싸움이 심하고 그러니까 예.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그러면 11월 달 가서도 또 이슈가 있겠네. 그런 것들이 어제 좀 많이 좀 녹여지다 보니까 하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들을 제가 이제 뽑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지 시간이 이제 오늘 10월 5일이니까 이제 삼성전자 그 실리콘밸리에서 삼성전자 LSI 테크데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월 20일 날 또 메모리 테크데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10월 17일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 주인 17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파운드리 포럼이 있고요. 이틀 후 19일에는 독일 미넨에서 또 파운드리 포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삼성전자만의 일정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10월 달에 삼성전자가 진짜 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주요 일정이 이렇게나 많다. 그리고 뭐 안 좋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평가절하하는 그런 뉴스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어제 발표된 뭐 산업 동향, 네. 또 그리고 10월 1일 날 발표된 무역 수지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전월보다 조금 이전 4% 개선됐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것들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월은 반도체 중에서도 삼성전자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지 않을까, 그런 위로 긍정적인 것에 좀 관심을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는 관전 포인트나 체크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감산을 발표했잖아요. 삼성전자가. 네네.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 과잉이 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디램 가격이 좀 상승하는 국면이 뭐 3분기든 4분기든 올 것이다가 이제 상반기 내내 논점이었거든요. 이제 뭐 3분기 지났고 4분기이고 이렇게 다가오는 지표들이 말씀하셨듯이 어제 또 좋아졌던 지표가 반도체 쪽에 8월 생산이 13.4% 네. 상승을 하면서 이게 30개월 만에 최대 증가 네네, 폭이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예, 이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3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뭐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힘들다 보니까 그곳을 메꿔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 쪽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으로만 안 되니까 또 게임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관련돼서 그런 부분을 내놓기도 했고요. 삼성이 좀 반도체가 개선되는 그런 속도가 좀 약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그래, 게임 플랫폼, 뭐 예전부터도 계속 관심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다방면으로 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단연 중요한 거는 좀 개선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뭐 지금 한 2조 원대 전후 전망이 되고 있는데, 워낙 또 눈높이가 낮다 보니까 다음 주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는 시장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뭐 제가 오늘 뭐 테크데이가, LSI 테크데이가 있고요. 20일에는 네. 메모리 테크데이가 있습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서의 뭐 메모리랑 비메모리 쪽에서 개선되는 건 맞는데, 향후 어떤 전망을 해주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이크론도 보면은 조금 그 컨퍼런스 콜 분위기는 좋았거든요. 그렇듯이 차기 분기 앞으로의 좀 전망치를 좀 긍정적으로 내놓아 주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상상한 수급, 부담 요인들 아까 그 얽힌 실타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원 의장 해임 같은 경우는 하원 의장이 그 자리가 채워지기까지 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어쩌면 또 미국 정부의 셔다운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다. 네, 살아있죠. 예,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11월, 뭐 지금은 이제 시장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죠. 네네. 또 이제 뭐 여러 큰 의미 있는 반전이 나오려면은 IT나 반도체나 2차 전지가 필요한데, 네. 뭐 여러 섹터 로테이션이 나오면서 그래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 11월 갔을 때 뭐 10월 CPI라던가 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시장에 또 이렇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인 거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월 참 한두 가지씩은 유심히 좀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수의 상단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좀 보면서 뭐 2,500선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길이 될 수 있다. 네, 뭐 저점 워낙 크게 좀 하락했으니까 뭐 저점을 높이는 V자 네네. 반등은 조금 어렵지 않나 예. 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용에는 없었지만 제가 어제 뉴스하면서 이제 북한 쪽에서는 헌법의 핵 보유국,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해서 명시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도발을 좀 더 감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그러면서 이제 연고점을 경신하는 움직임 보이면서 불뚝 올라섰다가 다시 좀 내려서면서 1,350원 선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저런데 외국인 투자자들 바로 사자마자 손실인데 사겠습니까?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 와렌 버핏님께서는 환율이 꼭지라고 생각하면 주식과 환차익으로 노려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트리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특징주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수급적인 특징주와 섹터는 어떤 쪽일까요? 지금 이제 뭐 금리 단러 환율 저는 워낙 이제 높게 이제 형성됐고 되다 보니까 예. 성장주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될 상황인 거는 많은 분들 아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 방어주 성격 또 뭐 배당을 많이 준다거나 찬바람 부니까 뭐 연기금도 그쪽 종목군들을 좀 사고 있고 확정 수익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만 놓고 봐도 정말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코스피에서 유일하게 상승했었던 업종은 보험업종이었죠. 그래서 보험업종을 좀 뽑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도 뭐 유일하게 상승했지만 뭐 하나생명이나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2%대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 여러 종목은 상승했는데 여기에 좀 회계 기준이 이제 변경되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 이제 뭐 상법 시행령이 뭐 개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어쩌면 여기 뭐 지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부채가 이제 시가평가 될 거고 또 높은 금리로 할인되다 보니까 이제 뭐 부채가 줄어들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연말을 앞두고 또 이제 관심 있게 볼 부분인 것 같고 또 수급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확정 수익률을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에 현대차랑 또 기아가 흐름이 좋은 것도 배당 수익률이 작년 대비해서 높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 수의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배당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좀 체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주 중에서 DB손해보험이라든지 삼성화재, 삼성생명은 4에서 5%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더 높은 쪽을 보면 사실 뭐 증권주라든지 금융주 이런 쪽은 거의 뭐 한 자릿수지만 후반대. 네, 후반대입니다. 예,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교육주 중에서도 일부 종목 뭐 메가스터디 이런 종목들도 뭐 8%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네. 예, 이런 쪽이 좀 수급적으로 어떤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뭐, 대표적으로 현대해상만 예. 제가 제가 좀 생각되는 부분이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현대해상이 연기금이, 네. 15일째, 일주일이 5거래일이니까 거의 3주일 꽉 채운 수급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근데 이게 배당주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성향이 안 맞으면 또 사실 손이 안 가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은, 보통 이게 찬바람이 불고 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기 전부터 배당주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면 진짜 뭐 주가도 오를 경우도 많고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 플레이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 그 7월 말에 배터리주가 엄청 급등락했던 날 있잖아요. 네, 7월 때. 그날 제가 주변 26일. 분들한테 전화를 막 돌렸어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 뭐 지점장님, 뭐 슈퍼개미 이런 분들, 제 연락되는 분들 네. 돌려봤더니 박영옥 그 주식농부 네. 박영옥 회장님이 이제는 금융주가 갈 것 같다. 그 말을 그때 하셨거든요. 근데 성견 지명이 있으시네요. 확실히 해안이 있으시구나. 저희 이 시간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확답을 안 주세요. 근데 꼭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날은요, 7월 26일인가 그럴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거래 대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의 거래 대금을 네. 좀 특징적인 것들은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어두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뭘 네, 적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 있는 종목군들, 그때 흐름이 좋았던 종목군들이 그날 당일 터진 거래 대금, 정말 지금 연휴 전날에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7조 원이 안 됐거든요. 지금 합쳐서 막 13조, 14조, 15조를 못 넘는데 막 한 종목의 거래 대금이 막 20조, 30조 넘어갔었으니까
네, 양시장 합쳐서 80 몇 조인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만 오래전 일이라서 근데 네, 정말 의미 있었던 날이긴 했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 있는 날에 의미 있는 그런 증거들을 수집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목별로 이제 연기금 수급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특징주를 보여주신다고요? 네. 뭐, 그때그때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네. 주라고 해야 뭐 어제 하루만이었고, 다음 네. 주 같은 경우는 이틀뿐일 것 같고, 근데 연기금의 수급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래. 여러 기관 중에서도 여러 성격을 갖고 있는 수급 주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연기금 그래도 좀 중기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기금 수급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제만 놓고 봤을 때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20개가 있을 거고 기관 순매수 상위 20개가 있겠죠. 네. 그러면 그 40개 종목에서 연기금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뽑아 보니까 FNF 또 이제 코스피에서 그리고 삼성 SDS를 좀 뽑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FNF는 연기금이 어제까지 무려 18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2의 MLB로 키우려고 하는 뭐 수프라 또 뭐 듀베디카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어제까지 12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한 엠노의 그런 또 이제 뭐 인수 기대감, 시너지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코스닥도 그렇게 뽑아봤어요. 20개, 40개 종목에서 연기금 공통분모 포함해서 찾아보니까 두 개를 뽑아볼 수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클래시스, 네, 기관이 8일째, 연기금이 3일째 매수를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들어오지만 K뷰티 관심 크고요. 뭐 실적 기대감 있고 또 이제 심택은 기관도 4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4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심택은요. 어제가 10월 4일이었잖아요. 그래서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놓고 보니까 이틀 빼고 연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거의 뭐 심택은 거의 대놓고 사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네. 3분기 흑전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 네. 3분기 7, 8, 9월 달에 수급만 놓고 보니까 기관이 900억 매수했고 연기금이 한 3분의 1을 샀네요. 그래서 300억 넘게 매수하고 있어서 어제 하루만 놓고 봤을 때 메이저의 순매수 상위 공통분모 연기금 포함했을 때 지금 이렇게 4개 종목을 뽑아볼 수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매매에 참고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네네. 보여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상한 종목으로 오늘 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개 종목 중에 한 개인데 이제 FNF를 네.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연기금이 18일째 매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인 건가요? 예, 그렇죠. 네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도 제2의 MLB로 키우고 있다라는 두 개의 브랜드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하나가 수프라였고 하나가 이제 듀베디카였는데 최근에 수프라가 인기가 큰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봄, 여름 SS 컬렉션에서 제품 수주회가 있었는데 300억 원 규모 수주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뉴스로도 이제 많이 전달됐는데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수프라의 마케팅 팀장이 누구냐? 네, 김창수 회장의 차남입니다. 그래서 그룹 내에서도 관심이 크겠구나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듀베디카 같은 경우도 5도 규모를 지금 받고 있는데 가을 겨울 270억 내년 이제 SS 한 270억 원 수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요쪽 수프라랑 듀베디카가 올해부터도 매출이 조금씩은 발생하겠지만 내년부터 매출 기대감이 상당히 클 수 있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모멘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걸그룹 오디션을 통해서 걸그룹이 데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종편도 그렇고요. 그런데 FNF 엔터테인먼트라고 있거든요. FNF가 지분 100% 갖고 있는데 다음 달에 공중파 SBS에서 이제 걸그룹 오디션이 있습니다. FNF가 만드는 걸그룹이군요. 네, 그래서 네. 다음 달부터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유니버스 티켓. 유니버스 티켓. 네, 그래서 참가자 82명 중에서 8명을 선발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왜 8명일까 생각해 보니까 네. 중국이 팔을 좋아하잖아요. 어머나. 소름이 돋네요. 그래서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MLB가 작년에 중국에서 매출이 1조가 넘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K-팝이 인기가 있으면은
그와 관련된 화장법, 그가 입은 뭐 의류 모든 게 굿즈로 다 팔리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MLB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게 진짜 정말 그 뒤에 마이다스에서 온 김창수 회장이 이런 부분을 패션과 요쪽 이제 엔터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엔터 쪽으로 걸그룹을 데뷔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다음 달부터는 F&F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뉴스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멘텀은 내년에 좀 이제 뭐 좀 나올 수 있겠죠. 네, FNF가 2021년 연말에 고점을 찍고 좀 수년간 하락세여서 좋은 종목인 건 알고 이렇게 재료가 쌓여가는 것도 아마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좀 관심 못 가지셨을 텐데 참고로 그 드라마 쪽 제작하는 빅토리 콘텐츠 지분도 FNF가 갖고 네, 있고요. 50% 이상 갖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기업이 굉장히 좋은 드라마를 많이 만든 기업이에요. 네네. 전의 전쟁, 발리에 생긴 일, 뭐 대물, 더킹 등등.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엔터사를 통해서 키우는 걸그룹의 오디션이 11월 SBS에서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 야구, 아웃도어 캠핑, 골프, 테니스 브랜드까지. 네. 저 잘 알고 있죠. 네, 정말 많이 아시는데요.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FNF에 대한 이런 종합 세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내년도에 실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